예, 반갑습니다. 4월 14일 강의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4월 7일 우리 개강을 하고 개강 영상 다 한 다음에 두 분이 수강을 포기를 하셨어요. 25명이었는데 두 분이 포기를 하셨어요. 글쎄요,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 중에 한 분이 이번 주 발제를 맡으신 분이었는데 갑자기 발제를 맡겼는데 수강 포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이렇게 불이 나게 발제자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선뜻 그 발제를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참 다행인데요. 이제 강의를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25명인데 25명 중에서 이제 2명이 포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렇다고 뭐 가는 사람 제가 붙잡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작품을 내지 못했어, 저게. 작품을 내지 못했는데 계속 뭐 강의 들으면서 참여가 좀 안 되죠. 자기 자신이 작품을 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여기 와서 지금 강의 영상을 아무리 봐도 별로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우려 섞인 말로 15명에서 20명 사이 그 정도 될 거라고, 한 달 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 이달 말쯤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첫날부터 2명이 포기를 하는 바람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아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해서 보고 계실 텐데 단톡방에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다는 표시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저 담당 직원이 강 선생이 지금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오늘 단톡방에 들어와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들어와서 이걸 보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주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아니면 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그 영상을 올려놓고 그 영상 밑에 옆에 숫자를 보면은 몇 명이 지금 이걸 클릭했구나를 알 수는 있죠. 알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은 자기 그거를 내가 들어와 있다 이걸 표시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실시간으로 우리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낮에 이 시간에 바쁜 일이 있으신 분은 그냥 들어왔다는 표시해 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나중에 저녁 때 보도록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지금 발제문하고 감상문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감상문 안 올리신 분들, 발제문은 저거 됐어요. 저 시간 맞춰가지고 잘 올려주셨어요. 특히 그 뿌리 내리기가 그건 먼저 올렸죠. 네, 미리 올려놓고 그다음에 미로는 그 그냥 불이 나게 부탁을 했는데 선뜻 그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김은주님께서 이제 잘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어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어느 분인가? 황선옥 씨인가? 네. 황선옥 씨가 마지막으로 올리셨는데 감상문 올리셨는데 황선옥 씨도 48분인가 늦게 올리신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안 올리신 분들, 안 올리신 분들이 몇 분이냐면 이게 몇 분이나? 응? 둘, 넷, 여섯, 여덟, 10분이나 10분이 넘네요. 제가 지난주 개강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거 없다. 가르치는 게 없다. 다만 나는 수영장에서 수영 배우는 거, 자전거, 두발 자전거 타는 거를 비유해서 수영장에서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려면은 수영장 물 속에 들어와야죠.
수영장 물속에 들어오는 것 내가 목을 받쳐주고 뭐 허리 받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일단 물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전거 뒤에 내가 잡아주려면은 일단 자전거 위에 올라타야 돼요. 자전거 위에 올라타지도 않고 그냥 팔짱 끼고 두발 자전거 어떻게 타는 건가? 수영장 물속엔 들어오지도 않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어떻게 하는 건가? 강의 듣고 내가 설명하는 거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지금 물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물장구 치고 그러는데 내가 손으로 받쳐주면서 설명을 해요. 그 설명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강사인 내가 목을 받쳐주거나 뭐 허리를 받쳐주거나 받쳐주고 발장구 치면서 가는 걸 봐야죠. 자기 자신이 직접 느껴야죠. 몸으로 느껴야죠.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위에 올라타고 내가 뒤에 잡아주고 그러고 가야죠. 그러면서 앞으로 나가면서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는가를 본인이 스스로 몸으로 느껴야죠. 소설 쓰는 건 뭐다? 예, 물속에 들어와야 돼요. 자전거 위에 올라타야 돼요. 물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은 수영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전거 위에 올라타지도 않은 사람은 두발 자전거 타는 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될 때까지 잡아주는 거, 목 받쳐주고 허리 받쳐주는 거까지만 제가 한다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돼요. 그 직접 하는 건 뭐예요? 예, 감상문 써서 내는 거예요. 감상문이 무슨 뭐 소설 쓰는 거냐? 아유, 당연하죠. 소설 문장 쓰기, 서술하는 거예요. 서술. 감상은 뭐예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성, 이 작품을 느끼고서 내 머릿속에서 뭔가 줄거리가 요약된 거나 하겠죠? 가슴속에서 뭐 느끼는 게 있겠죠? 그거를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문장 표현하는 훈련이에요. 감상문 쓰면서 뭐 줄거리 안 써도 된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은 본인 스스로 우리가 과제로 되어 있는 토론 자료가 되는 소설을 읽고 줄거리를 한번 써보세요. 지금 우리 23명이에요. 23명이 줄거리를 썼어요. 23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쓴 줄거리를 나는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구나 이걸 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설 읽고 줄거리도 써보고 그 다음에 감상도 이렇게 써보세요. 어떤 분들은 감상을 길게 쓰고 어떤 분은 뭐 몇 줄밖에 안 쓰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감상도 좀 제대로 자기가 읽고 느낀 거를 솔직하게 다 쓰세요. 그 쓰는 훈련이 그 문장 쓰는 게 나중에 서술할 적에 다 나와요. 그래서 감상문 이렇게 쑥 써낸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소설을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느낌이 와요. 그걸 보여주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 오늘 지금 몇 명이 안 냈어요? 몇 명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 10명이 지금 안 냈어요. 10명은 제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 10명은 내가 하는 얘기 아무리 들어봐도 귀로 듣고 이로 나가게 돼요. 남는 게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수영을 배우려면 물속에 들어오세요. 자전거 타는 거 배우고 싶어요? 자전거 위에 올라타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몫이 있어요. 내가 뭐 목도 받쳐주고 허리도 받쳐주고 뒤에서 두 손으로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그럼 내가 잡아주고 손을 받쳐주려면 일단 물속에 들어오고 자전거 위에 올라타야죠. 자전거 위에 올라타지도 않으면서 수영장 물속에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수영 배우려고 설명하는 거 잘 하겠다. 그게 돼?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제문 쓰는 거, 그 다음에 감상문 쓰는 거 이게 결국 나중에 소설 쓰기로 들어가요. 지난주에 과제를 내줬어요. 소설 이달 말까지 써내라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고민 많을 겁니다. 당연하죠. 처음 쓰는 건데 뭐 가르쳐주지도 않고 소설 써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맡은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기초반, 심화반, 전문작가반 다 그렇게 있어요. 버텨낸 사람은 작품이 남는 거고 버텨내지 않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남는 거고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아시죠?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그 미국의 여류 작가가
딱 한 편밖에 안 썼어요. 그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처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같은 명작을 한 편 남기고 죽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소설 딱 한 편밖에 안 썼는데 그게 세계 명작이 됐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그분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소설을 한 편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긴 다른 작품들, 편지라든가 일기라든가 다른 글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0곱절은 돼요. 그런 게 축적이 돼가지고 한 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글을 쓴 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한 편뿐이지만 그 한 편을 쓰기 위해서 수많은 글들을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글들 쓴 거는 생각 안 하고 작품은 소설을 한 편밖에 안 썼다. 그 한 편이 세계 명작이 됐다. 그것만 생각해요.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어느 날 문득 소설이 유명한 멋진 소설이 나오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최인호 아시죠? 작가 최인호 좀 돌아가셨지만 라멘 박스로 3개를 썼대요. 라멘 박스로. 물론 그분은 원고지에다 썼어요. 원고지에다 써가지고 원고지에 쓴 원고가 라멘 박스로 3개가 됐다. 그때 이제 데뷔글을 하게 됐다. 저는 대학노트에 나왔었어요. 볼펜으로 대학노트에다가. 대학노트가 두꺼운 거. 굉장히 두꺼웠어요. 100장도 넘은 그 대학노트인데 대학노트 5권을 썼어요. 5권. 습작을 쓴 거예요. 계속 쓴 거예요. 그러다가 그 5권을 썼을 때쯤에 한 편이 나와서 데뷔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안 쓰고 나는 그냥 평생 한 편만 쓸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작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참여하지 않는데 제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글을 써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 감상문을 쓰건 뭐 발제문을 쓰건 아니면 뭐 나중에 이달 말까지 소설 써서 내는 거, 그거는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전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강의만 듣고 팔짱 끼고 뭐 영상만 보고 나는 소설 쓸 거야.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작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단톡방에 오시면 흔적 남기세요. 우리 강 선생이 다 체크할 겁니다. 출석 체크할 겁니다. 카페에 자기소개 올려놨는데 아직도 많이 안 올렸어요. 그 다음에 카페에 보면 여러 게시판들이 있죠. 그 게시판에 올리세요. 뭐 자유 게시판, 뭐 그 저 웃기는 거 올리는 데도 있잖아요. 유머 게시판도 있잖아요. 그런데 올리세요. 많이 올려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소통. 우리 이제 23명이잖아요. 23명이 자꾸 소통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그리고 누가 발제문을 올렸어요? 그럼 발제문 읽고 나서 거기다 밑에다 댓글로 써주면 좋죠. 그럼 사실 게시가 하나 올라왔다. 감상이 하나 올라왔다. 그 밑에 아무리 못해도 22개가 달려야 돼요. 그래야 정상으로 소통이 되는 거죠. 쓸 게 없으면 잘 읽었습니다라고 써주시면 좋죠. 그게 서로 소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 게시판에 어디 자기 여행했던 거, 아니면 뭐 음식 먹은 거, 아니면 뭐 애들하고 싸운 거, 남편 흉 보는 거, 그런 거 쓰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제문은 물론 감상문은 돌아가면서 다 할 겁니다. 그래서 23명 다 올려주셔야 돼요. 감상문. 시간 맞춰서. 복사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복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져왔어요. 보세요. 기본주의 미로 이렇게 완화 로고가 돼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프린트를 하랬더니 복사 금지를 해놔가지고 복사가 안 돼서 애를 먹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마지막으로 조윤희님이 복사 금지를 풀었어요. 이 발제문 쓰고 감상문 쓰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소설의 문장 쓰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발제문과 감상을 쓰면서 해주셔야 될 것, 궁금한 거. 이 소설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저한테 질문할 거 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할 적에 여러분들 걸 다 이렇게 수합을 하잖아요. 수합을 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저는 전하는 대로 공부해요. 여기 보면 막 빨간 줄 막 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쓴 거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해요? 1시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2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요. 그거 하지 않는다면 그 나쁜 강사예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강의를 해요? 아, 물론 이 작품이요. 저는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작품 가지고 다른 때 강의를 했어요. 작년에도 강의하고. 그러나 오늘 강의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복사할 수 있게. 그 다음에 궁금한 거. 혹시 제가 또 강의하면서 놓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위해서 이런 거 질문을 하세요. 질문. 궁금합니다. 아니면 뭐 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감상문 안에다가. 그러면 그 감상문 제가 보고 나도 또 정리해가지고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답이 아니라 그냥 제 의견을 얘기를 할 겁니다. 지금 다 소설 쓰기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각오를 하셔야 될 게 시 경우에는 뭐 그냥 순간 떠오르는 영감으로 이렇게 짧게 나오죠. 수필도 뭐 아무리 뭐 시간 많이 걸려봐도 이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소설은 물리적으로 시 쓰기와 수필 쓰기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소설 쓰기는 흔히 그래요. 공둥이가 좀 무거워야 된다고. 그래서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김동인이라는 작가는 운영궁의 봄이라는 장편 소설을 하룻밤 만에 썼다고 그러는데 거의 뭐 천재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하룻밤 꼬박 새서 쓰는 게 단편 하나는 그렇게 쓴 적이 있는데 장편까지는 글쎄요. 어쨌거나 소설 쓰기는 물리적인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공둥이가 무거운 사람 느긋해야 돼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조금씩 써나가세요. 써놓고 다시 읽어보고 또 고칠 거 고치고 보탤 거 보태고. 아, 난 결말만 떠오른다. 나 결말 먼저 쓰세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눈 감고 귀 막고 발로 쓰라는 겁니다. 발로 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을 하면, 내가 가본 곳,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한 것, 체험이라고 그러죠? 체험한 것,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능하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그걸 뜻하게 꾸며가지고 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아는 것 직접 가보고 들어보고 먹어보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가능하면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 그걸 쓰는 거죠. 제일 쉬워요. 내 얘기하는 게. 근데 내 얘기라고 이렇게 앞에다가 밝힐 필요는 없어요. 3인칭으로 쓰건 뭐로 쓰건 간에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건 어떤 거 간에 마치 내 얘기인데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 거죠. 자, 오늘 두 작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미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는 뿌리내리기. 미로라는 작품은 아셨겠지만 뭐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목이 미로인데 진짜 미로 같아요. 미로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네? 미로. 네, 읽겠습니다. 이 미자가 이게 뭐냐면은 모르는 거예요. 미로한테 이 미가 이 소설 속에서 미로는 우리 놀이공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정원에 가면 이렇게 미로를 꾸며놨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경험을 쓴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 미로라는 작품은 이 사람이 실제 경험한 것을 소재로 모티브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상상력을 가미해서 허구적인 인물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죠. 뿌리 내리기도 친구 얘기예요. 친구. 100% 친구 얘기예요. 100%. 그리고 이 미로는 이거를 쓰신 분이 직접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미로를 쓰신 분은 소설을 몇 편을 쓰셨어요. 몇 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게 좀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고 그래서 소설 쓰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 작품 중에서는 내가 이분 작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편인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른 거예요. 소설을 쓰는 사람이면 이런 고민들을 한두 번씩 해봤을 거예요. 자, 김은주님이 줄거리를 요약을 해주셨는데 줄거리는 여러분들 각자 줄거리는 파악하도록 하시고 읽었으니까 줄거리는 알겠죠, 그죠? 이 사건의 핵심은 여기 지금 저 김은주님이 인물 구성 이렇게 따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은하가 이 서술자죠. 서술하고 그 다음에 이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소설 속에서 소재를 잡은 게 뭐냐면은 그 민재 아빠라는 사람이죠. 친구의 남편이에요. 친구의 남편 민재 아빠를 소재로 거기서 모티브를 잡아서 서로 쓰는데 그 민재 아빠의 부인 그러니까 이 은하의 친구 된 이 사람은 교육 때문에 애를 데리고 저 미국으로 가고 민재 아빠는 기러기 아빠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은하는 그 친구 민재 아빠의 부인 친구의 사생활도 좀 알고 있죠. 그죠? 저기 민재 아빠의 부인 자기 여자친구 자기 친구죠. 그 친구가 어디 가서 불륜을 저지른 것까지 아는 그런 사이예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그 친구는 애를 데리고 민재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유학을 간 거죠. 그리고 저기 민재 아빠는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고 이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그 민재 아빠를 보면서 좀 측은한 생각이 들었겠죠. 혼자 생활하니까.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민재 아빠를 저 사람이 현실 속에서는 이런데 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저 사람의 욕망, 그 욕망을 실현시켜 주는 거죠. 소설 속에다가. 그렇게 해서 창조를 해냈는데 그 창조된 인물이 갑자기 진짜 전에 개그 프로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작가는 괴로운가 거기서 보면 작가가 쓴 소설 작품 속에 인물이 현실로 들어와가지고 작가한테 막 따지는 거 있죠.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는데 그런 형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은하가 창조해낸 인물 모티브는 민재 아빠에서 왔지만 은하라고 하는 글쓴이가 소설 속에서 창조해낸 인물이죠. 그 창조해낸 인물이 나타나는 게 알파 아니에요. 처음에는 고양이 모습이었다가 나중에는 알파라는 인물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의견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대목에 보면은 그 마지막 대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참 참신하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감상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 김은주님은 줄거리 쓰고 그 다음에 인물을 이렇게 딱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구성은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고 사소한 일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5단계를 충실히 지킨 구성이다. 나 김은주님한테 질문하고 싶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어디서 어떻게 구분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고등학교에서 입시 교육에서 소설 교육 같은 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계 5단 구성 이렇게 그 강조를 해놓으니까 소설에서 끝나면은 뭐 여기까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제가 소설 쓰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생각하면서 쓴 거 한 편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수업하다가 보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게 이 고등학교 문학 교육의 효과예요. 근데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는 소설을 읽고 그 느낌을 말할 때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걸 하지 마세요. 네? 네.
발단이 없고 곧바로 그냥 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절정 없이 그냥 결말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입시 교육에서나 쓰는 말이고 실제 우리가 소설 공부하면서는 그런 말 몰라도 됩니다. 어쨌거나 김은주님 공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발단으로 은하가 알파를 만나고 책 속 세상에 가게 되는 전개. 책 속 세상의 모습, 알파의 욕망, 자기 글에 대해 새롭게 자각하는 은하를 볼 수 있는 위기. 그다음에 현실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열쇠를 만드는 은하와 그것을 차지하려는 알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책 속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절정으로 봤어요. 그리고 은하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결말로 이루어진다. 은하가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지 알파로 변해가지고 돌아오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새로 돌아온 사람이 엘리베이터 탄 사람이 왼쪽 뭐 입꼬리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뭐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이게 은하인가 아니면 알파가 은하 모습으로 바뀐 건가. 일단 고양이 모습이었다가 알파라는 인물 저 민재 아빠 모습이 됐다가 또 민재 아빠랑 다른 얼굴이에요 모습은. 그러니까 뭐냐면 상상 속에서는 자꾸 욕망 속에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삶을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욕망 속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전혀 생소한 사람. 그러니까 고양이 모습이었다가 민재 아빠 모습이었다가 또 다른 남자의 모습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은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가? 은하가 쓴 소설 속 인물이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로 물어보니까 이게 도대체 헷갈린다.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작가의 상상력을 독자의 상상력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다음에 표현은 가상세계와 현실세계, 실제 인물과 책 속 세상의 인물을 오버랩시키는 공간적 묘사, 소재가 지닌 이야기의 환상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라는 주제를 표현하기에 적절했다. 김은주 씨는 그렇게 본 거죠. 네?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 소설은 설명적 진술이나 묘사 그리고 많은 대화를 통해 장면을 제시하고 전환하면서 인물의 심리와 정황도 담아낸다. 지금 여기 김은주 씨가 쓴 이 발제문 속에 여러 가지 용어들, 어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문학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야. 문학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한다면은 고등학교 때 입시 교육을 아주 잘 받으신 분이야.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 이런 어휘들, 이런 용어들, 문학의 개념을 나타내는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게. 갈등 부분은 인물 간의 대화나 독백, 인물의 속마음 표현이 함축적이고 비약적이어서 부분적으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나중에 느낌 보면 알죠. 그 다음에 느낀 거, 소재의 참신함에 감탄했다. 그렇죠. 소재가 참신하죠. 작가가 주인공인데 그 작가가 쓴 소설 속의 인물이 허구적인 인물이잖아요. 작가가 창조해낸 인물에 그 인물이 실제 현실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가상세계지만 이게 바로 이런 걸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묘사라고 해서 좋겠다. 작가의 재치랑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재치는 그 문장이죠. 문장은 세탁기에다 막 세탁하잖아요. 또 문장을 또 씹어 먹고 그렇게 해서 씹어 먹은 문장이 다시 토해내니까 열쇠가 되고 미로를 빠져나가는 열쇠가 되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김은주님은 이렇게 느꼈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알파의 귀환처럼 보이지도 않다. 마지막이. 그래서 208동의 엘리베이터에 오른 그 한 사람이 은하 몸을 빼앗은 알파일지 작가로서의 의지를 장착한 새로워진 은하일지 아직 그 결말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열린 결말이라고 그러죠. 열린 결말. 이게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독자의 몫이에요. 독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알파인지 은하인지 은하의 새로운 모습인지 그거는 독자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미로라는 작품에 보면은 왼쪽 입꼬리를 찢어질 듯 올리며라고 5쪽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14쪽에 왼쪽 입꼬리가 찢어질 듯 잔뜩 올라간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나왔나 봐요. 그러면은 처음에 나온 왼쪽 입꼬리가 찢어질 듯 올라간 거는 알파를 묘사한 건데 이 마지막에서는 또 다시 그 똑같은 표현으로 은하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은하는 누구예요? 알파일 수도 있는 거죠. 알파를 보는 게 괜찮습니다. 그렇게 봐도. 그래서 아직 그 결말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 열릴 결말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이정희님이 감상 댓글로 써주셨어요. 아니, 댓글로 써도 됩니다. 댓글로 쓰는 건 좀 길어가지고 댓글에 다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만화적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이 글 쓴 사람이 그렇게 느꼈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잘 안 됐다.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로. 왜 그러냐면 이정희님의 어떤 상상력 코드하고 이 글을 미로를 쓴 작가의 상상력 코드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희님한테는 이런 작품을 굳이 읽으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은 읽다가 재미없잖아요. 그럼 덮어버리면 돼요. 물론 우리 수업하느라고 감상 써야 되니까 다 읽으셨겠지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 그 코드 안 맞는 걸 맞추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정희님과 같은 의견을 주신 분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앞으로 다른 소설들을 읽을 적에 우리 수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소설들 읽을 적에 이건 코드가 안 맞다. 그거 읽지 마세요. 오히려 방해만 돼요. 자기 자신 글 쓰는데 방해됩니다. 정은주님은 또 잘 쓰셔주셨어요. 인물 그 다음에 저 뭐죠? 그 뒤에 가서 구성, 느낀 점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좋죠? 그리고 느낀 점에서 보면은 디테일한 풍경 묘사와 글쓰기 고충을 세탁기에 비유한 것이 참신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규영님이 좀 쓴소리를 하셨는데 가독성이 어렵다.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을 1시간씩 바라보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팔 보이고 내려다보면서 1시간이 아니라 2시간도 구경해요. 저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시장 도구 같은 데 앉아가지고 1시간 정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뭐 술 취한 사람을 1시간씩 바라보는 것은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개연성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는 개연성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유기영님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독성이 어렵다는 거는 유기영님 말이 맞아요. 아까 저 앞에 어느 분이었죠?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었죠? 정은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는데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풀만 있는 공원에서 미로로 빠지는 것은 환경 설정이 부족해 보인다. 맞아요. 이 유경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그 정원이 좀 잡초도 있고 잡목도 있고 폐자재 등이 막 쌓여 있고 막 좀 음침하면 어떨까? 그러면은 좀 흔히 말해서 미로라는 것하고 어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은 좀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 유정환님은 생각보다 방대해지는 세계관에 놀랐다. 그렇게 느낄 수 있죠. 현재의 글은 이런 세계로 가게 되는 전과 후가 따로 노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그렇죠. 현실을 얘기한 것하고 가상 세계를 얘기한 것하고 상상 세계죠. 그걸 얘기한 것하고 이게 따로 노는 것 같다. 유정환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미진님은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파악하기가 모호했다.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거. 아까 유기영님이 얘기하셨죠?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주인공이 알파인지 은하인지 열린 결말처럼 여기 열린 결말이라고 되어 있죠. 정미진님은 누구로 생각하세요? 알파예요? 은하예요? 은하로 생각하고 알파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줄거리상의 비약과 디테일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 빛 등의 의미를 찾으려 했으나 의미를 못 찾았다 하는 얘기죠. 경찰이 시민에게 사체를 보여준다거나 알파가 느닷없이 검은 고양이가 된 장면들은 개연성 부족을 생각한다. 요거는 생각해볼 문제예요. 죽었어요. 덮어놨겠죠. 근데 경찰한테 시민이 가가지고 좀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런다고 경찰이 보여주나? 뭐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안 보여주죠. 이런 것도 아주 세밀한 거지만 리얼리티를 살리려면
안 보여준다고 옥신각신 했어야 되죠. 너무 친절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은 독자가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방해가 되지만 작가의 메시지가 모호한 것은 독자에게 혼란을 준다. 맞는 말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럴듯한 이야기라는 것을 소설 안에서 충분히 근거를 제시하며 독자의 상상력을 이끌어냈으면 더 좋았을 거다.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정미진님이죠. 정미진님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40분 가까이 영상이 되면은 올리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지금 하든 중간이지만 여기서 자르고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하고 뿌리 내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감독이 빨리 끝내야 돼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